아가씨, 여기서 혼자 뭐해? 새벽 공원. 술 취한 듯 비틀대는 남자를 보고 아지는 가방을 꼭 끌어안았어요. 너 가방 이리 내봐. 남자가 가방으로 손을 뻗자 아지는 도망쳤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며칠간 씻지도 먹지도 못했죠.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고 아지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가게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서성이는데 한 여자가 나왔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세상에, 밥 좀 주세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사연자에게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의 인물 및 목소리는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고아원 복도에 기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층 침대 위에 누워있던 김아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여길 떠나는구나. 20살이 된 오늘, 아지는 보호 종료를 맞아 고아원을 나가는 날이었어요. 16살 때부터 함께 지낸 2층 침대 아래 동생은 벌써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다른 아이들도 하나 둘씩 일어나 아진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아진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캐리어에는 사흘 전부터 조금씩 싸둔 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가 전부였어요. 15년을 살았지만 손에 남은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평소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아진에게는 마지막 아침이었죠. 같은 테이블에 앉은 아이들이 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연장해서 더 있다가 가지. 언니 밖에 나가서도 연락해. 그럼 너희도 곧 나갈 나이잖아. 다들 잘 될 거야. 아지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세상으로 나간다는 게 설레기보다는 막막했습니다. 사실 아지는 더 머물 수 있었지만 퇴소를 택했어요. 아쉬워하는 동생들을 보니 더 있을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죠. 식사 시간이 끝나고 원장실로 들어간 아진 앞에 원장 선생님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호 종료 안내 서류였어요. 아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진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하단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그리고 돈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엄중했어요. 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정착금 1,000만 원은 큰 돈이야. 함부로 쓰지 말고 집 구할 때도 꼭 계약서 확인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인 거 알지? 뭐든 잘 알아보고 해야 해. 원장 선생님은 지난 10년간 수십 명의 보호 종료 아이들을 보내면서 겪은 일들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사기를 당한 아이도 있었고 길거리로 내몰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으로 나가는 아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며 당부했어요.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잠시 아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잘 견뎌냈잖니. 밖에서도 그렇게 살면 돼.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고아원 현관 앞 가장 어린 10살짜리 동생이 아진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보러 와줘. 꼭 와야 돼. 아진은 동생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뒤돌아서서 고아원 건물을 바라보는 아진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15년을 살았던 이곳을 이제 영영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 마당 한쪽에 오래된 그네, 겨울마다 눈사람을 만들던 화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진의 머릿속에 지난 1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게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살 연상인 남자친구 이동우를 만났었죠. 동우는 같은 PC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동우를 본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 첫날 카운터 사용법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동우가 다가왔었어요. 처음이지? 내가 알려줄게. 어렵지 않아. 동우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손님 응대하는 법, 계산하는 법, 컴퓨터 관리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줬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동우가 퇴근길에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힘들었겠다. 어떻게 알았어요? 사장님한테 들었어. 나도 어릴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운 거 잘 알아. 그날부터 둘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우는 항상 아진을 챙겨줬습니다. 야근할 때 김밥을 사다 주기도 하고 손님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기도 했어요. 이제 나한테 기대. 넌 내가 지켜줄게.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의지하고 지내자. 동우의 다정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게 없었던 아진에게 동우의 존재는 세상 전부였어요. 2달 전쯤이었습니다. 동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었죠. 아진아, 이제 성인이잖아. 고아원 나와. 내가 책임질게. 우리 둘이 같이 살자. 아진은 그 말을 듣고 보호 연장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4살까지 더 머물 수 있었지만 동우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며 가족을 이루는 게 꿈이었던 아진은 꿈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아진은 바로 퇴소를 신청했어요. PC방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진아, 너 동우 조심해. 아무리 남자친구라 해도 세상에 공짜는 없어. 하지만 아진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동우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선 아진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호 종료 정착금 1,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정착금 제대로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은행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진은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했어요.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마치 무게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은행을 나서는 아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동우와 함께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동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다 끝내고 나왔어. 어디에서 봐?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잘했어. PC방 앞에서 기다려. 금방 갈게. 아진은 가방을 메고 PC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하늘은 맑았고 오늘따라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아진은 동우와 함께 살 집을 상상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좋았습니다. 둘이서 아침마다 밥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꿈만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아진은 PC방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통장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동우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우였어요. 아진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 아진아. 동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급하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진아, 미안해. 큰일 났어. 지금 집에 누수가 생겼대. 아침부터 물이 새서 아래층까지 다 젖었어. 아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우가 살던 원룸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집주인이 당장 나가래. 수리하는 동안은 못 있게 한대. 나 지금 짐 싸는 중이야. 동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아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퇴소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오빠는 어디로 가? 모르겠어. 친구 집도 다 알아봤는데 다들 안 된대. 아진아, 미안해. 괜히 나오라고 해서. 내가 너 책임진다고 해놓고 이 꼴이야. 동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 때문에 동우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아진을 보더니 물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하얗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진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진을 한참 보다가 걸음을 옮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운 마음에 아진은 캐리어를 끌고 PC방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진은 PC방 앞 벤치에 앉아 캐리어를 옆에 두고 동우의 다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진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캐리어를 옆에 두고 핸드폰만 쳐다보며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던 거죠. 그럼에도 아진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사 마시는 것조차 아까웠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아진은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 공중화장실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받아 마시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당장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하지? 많은 생각들로 아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동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진아, 정말 미안해. 나 지금 PC방 사장님한테도 부탁해봤는데 안 된대. 어떡하지? 오빠,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하면 돼. 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 책임진다고 해놓고 정말 미안해. 오빠, 내 말 들어봐. 내가 정착금 받았잖아. 그걸로 우리 집 구하자. 아진의 말에 동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내 돈이잖아. 우린 가족 같은 사이잖아. 일단 지낼 곳이 당장 없어지는 건 큰일이잖아. 아지는 고아원에서 받았던 교육이 떠올랐어요. 원장 선생님이 몇 번이나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다. 월세랑 다르다. 집 빼면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지금 아진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오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래. 우리 그걸로 집 구하고 나도 일하면서 같이 살면 되잖아. 아진아, 오빠가 날 지켜준다고 했잖아. 나도 오빠 지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동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 가족 같은 사이지. 고마워, 아진아. 너 진짜 착하다.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아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동우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평생 누군가를 도와본 적이 없었던 아진에게 이건 처음으로
가족 역할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그럼 부동산 알아봐. 투룸으로 구하자. 오빠 방이랑 내 방 따로따로.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알아볼게.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전화를 끊고 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우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지는 자취 경험이 없었지만 동우는 20살이 된 이후 계속 자취를 했다고 해서 더 믿음이 갔어요. 오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지는 근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히터가 나오는 열람실 한쪽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내일 볼 집 생각뿐이었습니다. 거실이 있고 작은 부엌이 있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집이면 좋겠다고 상상했어요. 저녁 무렵 아지는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동우는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며 내일 보자고 했어요. 찜질방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며 아지는 이제부터 모든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며칠 이용하실 건가요? 일단 하루요. 키 여기 있어요. 수건이랑 옷은 안에서 받으시고요. 아지는 키를 받아들고 여성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락커에 짐을 넣고 오랜만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어요.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리니 오늘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며 고생한 것도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찜질방 여성 수면실, 아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누군가 코를 골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가방에 있는 통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까 확인한 1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이 돈으로 동우와 함께 집을 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동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진아, 내일 좋은 집 보러 가자. 푹 자. 사랑해. 아지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한참을 웃다가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내일이면 동우와 함께 살 집을 보러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오빠도 잘 자. 내일 봐. 수면실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볼 집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찜질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동우는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PC방 뒷골목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1,000만 원 있어. 내일 집 보여주고 바로 받아낼게. 계좌 준비해둬. 동우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아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걱정 마. 애가 순진해서 의심 같은 거 안 해. 그리고 내가 의심하게 안 하지. 전화를 끊은 동우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찜질방 수면실에서 눈을 뜬 아지는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동우와 약속한 시간은 오전 10시였. 근처 카페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니 동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우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진아, 왔어? 여기 박 실장님이야. 부동산 하시는 분이야. 동우가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박 실장이라는 여자가 아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정 실장이에요. 동우 씨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신혼집 찾으시는 거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지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신혼집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집 하나 알아뒀어요. 지금 바로 가볼까요? 차는 제가 가져왔어요. 박 실장은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말투도 빠르고 행동도 재빨랐어요. 세 사람은 박 실장의 차를 타고 빌라 단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단골 고객분이 급하게 내놓으신 거예요. 사정이 생겨서 이번 주 안에 빼야 한대요.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나왔어요. 얼마예요? 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백미러로 아진을 보며 웃었어요. 보증금 1,500에 월세 50이에요.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이 가격에는 절대 투룸 빌라 못 구해요. 완전 싼 거죠. 와, 아지는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동우가 아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내가 어제 발품 많이 팔았어. 고마워, 오빠. 10분쯤 달려서 도착한 빌라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이 깨끗한 베이지색이었고 입구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어요. 박 실장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이에요. 따라오세요. 계단을 올라가 2층 200호 앞에 섰습니다. 박 실장이 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깨끗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아지는 입을 벌린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 깨끗한 베란다. 작지만 아담한 부엌이 눈에 들어왔어요. 방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큰 방이고 하나는 작은 방이었어요. 와, 이렇게 좋다고? 아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동우가 뒤에서 아진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어요. 마음에 들어. 나도 여기가 제일 괜찮더라. 응, 너무 좋아. 아진은 방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큰 방에는 옷장도 있었고 작은 방에는 책상도 놓여 있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아진은 벌써 이 집에서 동우와 함께 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박 실장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 집은 진짜 빨리 나가요. 오늘 아니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후에도 계속 보러 오신다는 분들 많아요. 동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실장님, 그럼 우리가 오늘 계약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집주인분이 오늘 지방 출장 가셔서 직접 못 오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계약서 받아서 전달하기로 했어요. 박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간단한 메모지 같은 거였어요. 여기 집주인 계좌번호 있어요. 보증금은 여기로 한 번에 보내시면 돼요. 1,500이요. 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계약서는 언제 받나요? 아, 계약서는 제가 집주인분 만나서 도장 받아오면 바로 드릴게요. 내일이면 받을 수 있어요. 동우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진아, 괜찮아. 내가 내일 받으러 갈게. 실장님이 해주신다잖아. 그래도 아진은 뭔가 찝찝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계약서를 꼭 확인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빠, 계약서 받으면 사진이라도 보내줘. 그래, 알았어. 걱정 마. 동우는 대충 대답하며 박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박 실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 지금 다른 손님 약속이 있어서요.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할게요. 동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보증금 1,500 여기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집주인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보증금을 한 번에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나눠서 보내면 안 된대요. 아지는 가방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정착지원금을 받은 돈이었죠. 저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아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우가 아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진아, 1,000만 원만 나한테 보내. 내가 500 보태서 한 번에 보낼게. 내 통장에 있어. 정말? 응, 걱정 마. 우리 집이잖아. 아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우의 눈을 보니 믿음이 갔어요. 박 실장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아까 다른 분도 보러 온다고 연락 왔거든요. 알았어, 오빠. 그럼 내가 보낼게. 아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송금 화면에 동우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 칸에 1,000만 원을 적었습니다.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깐, 이게 맞나? 아진의 머릿속에 원장 선생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돈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라. 하지만 동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집인데 라는 생각에 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지는 동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됐어, 오빠. 그래, 고마워. 내가 지금 바로 보낼게. 동우는 핸드폰을 들고 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실장이 아진에게 다가와 이야기했어요. 계약서는 내일 동우 씨가 받으러 온다고 했으니까 준비해 둘게요. 그리고 여기 제 명함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동우가 핸드폰을 보며 나왔어요. 실장님, 집주인분께 확인해 달라고 해주세요. 지금 보냈어요. 박 실장은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1,500만 원 입금하셨대요.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전화를 끄는 박 실장은 말했어요. 집주인이 확인하셨대요. 내일 계약서 받고 이사 날짜도 다시 조율해요. 네. 박 실장은 급하게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동우는 아진을 보며 웃었어요. 다 됐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지낼 집이야. 아진은 동우와 함께 빌라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아진은 다시 한번 2층을 올려다봤어요. 저기가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아진은 동우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 이사 와? 일주일쯤 뒤에. 청소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내일 부동산 가서 날짜 다시 얘기해 볼게. 알았어. 나 벌써 설레. 아지는 집 꾸미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소파를 놓고 부엌에는 예쁜 식탁보를 깔고 베란다에는 화분을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집 생각뿐이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도 아니고 전체 보증금을 계약서도 없이 입금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아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보다 자취 선배인 동우가 괜찮다고 하고 부동산 실장이 괜찮다고 하니 믿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동우와 함께 지낼 곳이 생겼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지는 찜질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어요. 동우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서는 잘 받았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동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신호음 후에 아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동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안 받지? 아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계약서 몇 시에 받기로 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지는 불안한 마음에 찜질방을 나와 PC방으로 향했어요. PC방에 도착하니 카운터에 동우가 아닌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동우 오빠 오늘 출근했나요? 동우 형요? 어제 그만뒀는데요. 네. 아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 직원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말했어요. 어제 매니저한테 급여 정산해달라고 해서 입금받고는 어제 밤부터 일 안 했는데. 형 여자친구 아니에요? 연락 안 돼요? 아, 네. 전화를 안 받아서요. 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장실 문이 열리고 PC방 사장이 나왔습니다. 아진이 아니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장님, 동우 오빠가 어제 그만뒀다고요? 그래. 갑자기 급여 정산해달라고 해서 받고는 일 더 못한다고 하던데. 너도 몰랐어? 야, 너 내가 동우 조심하라고 했잖아. 뭔가 느낌이 쎄하다고. 사장의 말에 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지는 황급히 PC방을 나왔어요. 다시 핸드폰을 꺼내 동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아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번, 20번, 30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같은 멘트만 반복됐어요. 안 돼, 안 돼. 아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봤던 그 빌라로 가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동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200호 앞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어제 박 실장이 누르던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려 했지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 여기 어제 계약했는데요. 혹시, 뭔 소리예요? 저희가 이 집 지난달에 계약했는데, 어제 오후에 이사 왔어요. 남자의 표정이 의아했습니다. 뒤에서 여자가 나오며 물었어요. 여보, 누구야? 이상한 사람이야. 여기 계약했다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인데. 아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아지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건물 앞 화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닌데. 아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어제 송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1천만 원, 동우의 계좌로 송금 완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 실장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가 끊겼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연결이 안 됐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아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속은 거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지는 무릎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진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아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은행으로 가야 했어요. 가까운 은행 지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 앞에 앉았습니다. 중년 여자 직원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송금한 돈 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송금하셨어요? 어제요. 1,000만 원을. 계좌가 어떻게 되세요? 아진은 송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송금하신 지 하루가 지났고 본인이 스스로 입금하신 거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 계좌 주인이 어디에서 출금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정보라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진은 은행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들어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관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민사 문제예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송금한 거라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아요. 계약서 같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를 받기로 했는데 전화번호나 주소는요? 전화는 안 받고 주소도 모르겠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고소장은 접수할 수 있는데 솔직히 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방 연락처도 연락이 안 되고 결정적으로 증거도 없으면. 아진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보호 종료, 전 재산, 사랑. 세 가지를 동시에 잃은 거였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이미 퇴소 처리가 됐으니까요. 아진은 PC방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우가 PC방에서 아진이 일하는 게 싫다고 해서 그만두기로 했었죠. 하지만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장 일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아진아, 미안한데 기존 애들이 시간 늘려달라고 해서. 사장님, 제발요. 제가 정말 일 잘할게요. 솔직히 지금 내 상태로 일하기 힘들 것 같아. 오늘도 보니까 정신없어 보이던데.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진은 핸드폰을 꺼안고 또 울었어요. 그날부터 아진은 찜질방에서 지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그동안 벌어둔 돈이 조금 있었지만 찜질방비와 한 끼 식사비로 하루하루 빠져나갔어요. 하루에 겨우 한 끼를 먹는 건데도 꽤 지출이 컸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정신이 없어서 면접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온통 1,000만 원과 사기를 당한 자신의 멍청함만 가득 차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겨우 구했어요. 하지만 배신당한 충격에 잦은 실수를 했습니다. 거스름 돈을 잘못 주고 물건 진열을 엉망으로 하고 손님 응대도 제대로 못했어요. 사흘 만에 편의점 사장이 아진을 불렀습니다. 아진 씨, 미안한데 여기서 일하기 힘들 것 같아. 실수가 너무 많아.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사장님, 제발요. 제가 잘할게요. 다시 기회를.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오늘 일당은 줄 테니까. 아진은 그날 일당 5만 원을 받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5만 원짜리 한 장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아진은 가방을 메고 밤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아진은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무런 답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진은 얇은 점퍼깃을 여미며 공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오빠, 왜 그랬어? 아진의 작은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받은 5만 원은 며칠 찜질방에서 지냈더니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아지는 동우의 예전 자취집도 찾아가 보고 PC방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 했던 곳도 찾아가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제 돈도 없어서 찜질방도 갈 수 없는 아지는 며칠 눈을 막고 씻지 못해서 몰골이 더러워졌죠. 결국 아지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려 했으나 행색이 더러운 거짓골을 한 여자를 아르바이트로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지는 공원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떨렸어요. 추워. 아지는 가방에서 옷을 꺼내 몸에 둘둘 말았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옷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 연락드려 볼까 생각했지만 괜한 피해를 끼칠 것 같아 연락도 하지 못했죠. 새벽 2시쯤 공원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아지는 재빨리 벤치에서 일어나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숨어 남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남자는 중얼거리며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무서워. 아지는 다시 벤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공원은 너무 위험했어요. 가방을 메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단 밑 후미진 곳이었어요. 골판지 몇 장을 주워다가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 위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녔어요. 누군가 아진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영무원이 와서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진은 다시 짐을 챙겨 역을 나왔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배고픔이 극심해졌습니다. 아지는 편의점 앞을 서성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삼각김밥이 보였습니다. 하나에 1,500원이었어요. 아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밥 코너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김밥을 집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비닐이 손에 닿았어요. 계산대를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몰래 가지고 나가면 모를 수도 있었어요. 아지는 김밥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평생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아지는 김밥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골목으로 돌아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아지는 골목과 공원을 오가며 노숙했어요. 체온을 유지하려고 골판지를 깔고 신문지를 몸에 덮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어느 날 밤 공원 화장실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노숙자였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혼자 뭐해? 남자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아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저 그냥. 어디서 왔어? 돈 있어? 남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아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없어요. 저 돈 없어요. 거짓말. 가방에 뭐 있잖아. 남자가 아진의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지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나요. 나요. 시끄러워. 남자가 아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진은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밀쳤어요.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틈에 아진은 가방을 움켜쥐고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남자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진은 공원을 벗어나 상가 건물 뒤편 골목으로 숨어들었어요.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날 밤 아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골목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밤새 깨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해서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지나갔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커피를 들고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지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지러웠어요. 길가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냄새가 났어요. 음식 냄새였습니다. 아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골목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작은 식당이었어요. 해장국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었어요. 아지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님 몇 명이 해장국을 먹고 있었어요. 하얀 국물에 콩나물이 수북이 담긴 그릇이 보였습니다. 아지는 침을 삼켰어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여기서 왜 그래요? 여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밥 좀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들어와요. 여자가 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진은 여자의 손에 이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해장국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아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앉아요. 금방 갖다 줄게. 여자가 아진을 한쪽 구석에 있는 빈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남자가 이쪽을 쳐다봤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잘 먹고 갑니다. 저런 애 도와주시는 거 보니 마음이 좋으시네.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단골이 나가고 가게 안에는 아진과 부부만 남았습니다. 곧 여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 해장국 한 그릇을 들고 왔어요. 아진은 그 그릇을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여자가 수저를 건넸습니다. 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아지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도 밥도 국물도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려 기침을 했습니다. 크음. 여자가 재빨리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아무도 안 가져가. 아지는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진이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셨어요. 여자가 아진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 아진이요. 아진이구나. 나는 조인숙이에요. 저기 저 사람은 우리 남편 한상철이고. 상철이 멀리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얼마나 굶었어? 사흘요. 어디서 잤어? 공원이요. 지하철역도. 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철도 주방 쪽에서 이쪽을 쳐다봤어요. 일단 씻어야겠다. 따라와. 인숙이 일어섰습니다. 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 일어났어요. 저, 어디 가는 거예요? 목욕탕. 씻어야지. 인숙은 가방을 챙겨 아진을 데리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나 목욕탕 가요. 인숙의 말에 상철은 그러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새벽 거리를 걸어 5분쯤 가자 24시 목욕탕이 나왔어요. 목욕탕 카운터에 60대로 보이는 여자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숙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인숙 씨, 이 시간에 웬일이야? 사장님, 이해 좀 시켜야겠어요. 목욕탕 사장이 아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인숙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인숙 씨, 그렇게 남 좋은 일 좀 그만하라니까. 이번엔 웬 여자애야? 그렇게 됐어요. 사장님 아내 김 여사 있죠? 인숙은 누군가를 익숙한 듯 찾자 목욕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숙은 목욕탕 안쪽 옷가게 코너로 갔습니다. 티셔츠에 속옷을 골라 담았어요. 아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가씨는 누구야? 김 여사, 저거 저번에 말한 그 검은 바지도 하나 줘. 그 따뜻하다고 했던 거. 저 아가씨 사이즈로. 인숙은 김 여사와 이야기를 한 뒤 아진의 손을 잡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른 벗고 들어가서 씻어. 내가 등 밀어줄게. 아진은 옷을 벗으며 눈물이 또 났어요. 며칠간 씻지 못해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인숙은 아무 말 없이 아진의 등을 밀어줬습니다. 때가 많이 나왔어요. 머리도 감겨주고 몸도 깨끗이 씻겨줬습니다. 아진은 계속 울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인숙이 아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진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목욕을 마치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속옷, 따뜻한 티셔츠, 편한 바지. 거울을 보니 사람 같았어요. 인숙이 아진의 머리를 말려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밥 더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라도 마시자. 인숙은 아진을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고아원 이야기, 남자친구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숨을 쉬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제가 바보였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나쁜 거지. 인숙이 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할래? 숙식 제공해 줄게. 네. 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게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자면 돼. 일도 가르쳐 줄게. 저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괜찮아. 가르쳐 줄게. 설거지, 청소, 서빙 다 할 수 있어. 아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이렇게 쉽게 또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아지는 또 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을 거야. 인숙과 아지는 카페를 나와 해장국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철이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인숙이 아진을 데리고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2평 정도 되는 방이었어요. 작은 창문이 있고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정말 여기서 지내도 돼요? 그럼 편하게 있어. 아지는 방바닥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방이었어요. 저 자립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만 신세질게요. 그래도 될까요? 아니야. 내가 있고 싶은 만큼 있어도 돼. 급한 거 없어. 인숙이 아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부터 아진은 해장국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청소를 했어요. 테이블 닦고 바닥 쓸고 의자 정리했습니다. 인숙이 음식 나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릇은 양손으로 들고 손님한테 맛있게 드세요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아지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할 때도 있었고 주문을 잘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주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애가 근성은 있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진은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아진을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애네. 일 잘하네. 고맙습니다. 아진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동우 생각이 났습니다. 배신당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아진이 방에서 울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인숙이었어요. 아진아, 괜찮아? 죄송해요. 소리 들리셨죠? 인숙이 아진 옆에 앉았습니다. 아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무슨 소리야?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인숙이 아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럼 우리랑 그냥 가족처럼 지내자. 여기 우리 직원들도 다 가족처럼 지내는데 뭐. 가족처럼이요? 동우가 다가올 때도 했던 말이었죠. 아진은 마음을 활짝 열기가 무서웠어요.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만큼 여기서 우리랑 지내도 된단다. 아진은 인숙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인숙이 계속 아진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울지 마. 다 괜찮을 거야. 다 지나갈 거야. 그날 밤 아진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진은 새벽마다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트고 발이 부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상철이 아진을 불렀습니다.
아진아, 이리 와봐. 아진은 앞치마를 벗으며 카운터 앞으로 갔어요. 상철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일당이야. 일주일치.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진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여기에서 먹고 자는 걸 이래서 갚는 건데요. 내가 번 돈이다. 이랬으면 받아야지. 여기서 먹고 자는 건 내가 알아서 다 제하고 넣었다. 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인숙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그래, 아진아. 내가 번 거야. 당당하게 받아. 아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진짜 이제 죽겠구나 싶었는데 지낼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돈이라니요. 상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빼앗긴 돈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론 누구한테도 돈 맡기지 마. 가족이라도. 네. 돈은 내 통장에 있어야 내 돈이야. 인숙이 덧붙였습니다. 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줄게. 다음 달부터는 월급으로 줄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칠 뒤 아진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자립수당 50만 원이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갈 때가 된 건가? 자립수당이 나올 때까지만 신세 지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사장님 부부도 좋았지만 진짜 조카처럼 보듬어주고 일을 알려주는 직원이 모님들도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자립수당 50만 원을 인출해서 흰 봉투에 넣었어요.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인숙과 상철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아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상철이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여기서 계속 지내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공짜로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 자립수당이에요. 여기 내어주신 방에서 지내는 값으로 드리고 싶어요. 인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철은 봉투를 받지 않고 말했어요. 그건 이미 내 일당에서 제하고 있다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가도 돼. 그 돈은 모아서 나중에 너 대학 갈 때 보태. 대학이요? 그래. 대학 가라.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공부 못하는데요. 인숙이 아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한번 해봐.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아진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인숙이 서점에서 수능 관련 책들을 사다 줬습니다. 아진은 매일 밤 작은 방에서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어려운 내용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진이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아진이 황급히 조각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상철이 재빨리 다가와 아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다칠 뻔했네. 손 안 다쳤어? 네. 괜찮아요. 그릇은 또 사면 돼. 내가 다치면 안 되지. 상철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진은 놀랐어요.
고아원에서는 물건을 망가뜨리면 혼났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상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진아,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아진은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인숙도 함께 앉았어요. 보면 알겠지만 우리 부부는 평생 아이가 없었어. 상철의 말에 아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었어. 젊었을 때 많이 속상했지. 그런데 내가 왔잖아. 상철이 아진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내가 우리 가게 앞에서 서성이던 날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내 자식이 아닌데도 그러더라. 인숙의 말에 아진은 그날이 떠오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진이 내가 우리 딸처럼 살아줄래? 너만 괜찮다면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은데. 네. 아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전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은 무슨. 우리가 원하는 거야. 인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너 보면서 생각했어. 저 아이가 우리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 바라던 가족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너도 원해서 우리 가족이 되면 좋겠어.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해줘. 기다릴게. 상철과 인숙의 말에 아진은 눈물이 나면서도 고민스러웠습니다. 사람을 또 쉽게 믿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동안 지켜봐온 사장님 부부는 절대로 나에게 나쁘게 하실 분들이 아닌데 싶었죠. 바쁘게 살며 잊고 지냈던 동우가 떠올랐습니다. 1년을 가까이 사귀었지만 그렇게 뒤통수를 치고 돈을 빼앗아 가버렸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괜히 제가 마음이 어려워져요. 상철과 인숙이 함께 아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아진을 꼭 껴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숙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괜한 이야기를 했구나. 꼭 법적 입양이 아니어도 난 괜찮단다. 우리가 입양을 얘기한 거는 내가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우리가 보호자로 널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었어. 인숙의 말에 상철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그래. 부담 가지라고 한 말 아니다. 시간은 많으니 천천히 생각해보고 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 알려주렴. 기다리마. 그날부터 아진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면 책을 펼쳤어요. 졸음이 쏟아질 때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 더 당당하게 사장님 부부의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인숙과 상철은 법적 처리만 안 했을 뿐 아진을 딸처럼 챙기며 가르치고 보듬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심인 거를 아진이 알아주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찬바람이 불고 수능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숙이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상철이 아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힘내. 넌 잘할 수 있어. 네, 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아진은 처음으로 상철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상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수능이 끝나고 몇 달 뒤 합격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아진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기 수험 번호를 확인했어요. 합격이었습니다. 붙었어요. 대학 붙었어요. 상철과 인숙이 기뻐하며 아진을 안았습니다. 인숙이 말했어요. 학비는 우리가 낼게. 하지만 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그동안 모은 돈 많아요. 제 학비는 제가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진은 그동안 마음속에 굳혀온 말을 했습니다. 학비는 괜찮으니
제가 정말 두 분의 딸처럼 지내도 될까요? 아진아, 정말이니? 인숙은 와락 아진을 끌어안으며 물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 학비는 이 아빠가 내게 해주렴. 안 돼요, 그건. 전 그런 걸 바라고 두 분의 딸이 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집 센 건 나 닮았네.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이 다가왔어요. 아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립수당을 모두 모았더니 600만 원쯤 됐습니다. 등록금을 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그 돈을 보니 처음에 봉투를 내밀었을 때 대학에 가라고 말을 해준 상철과 인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두 분 덕분에 대학을 가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상철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등록금 내. 아버지. 받아. 우리 딸 학비는 우리가 내는 게 맞지. 하지만 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투를 도로 상철에게 밀어줬어요. 도움받으려고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립수당 모은 걸로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아진아, 내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첫 등록금이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은 대학 다니면서 돈 벌기 힘들어. 인숙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지는 단호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나 더 구할게요. 상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집 센 건 정말 나 닮았네. 결국 아지는 주말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 편의점이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낮 시간에 일했습니다. 한 달 뒤 아지는 등록금을 납부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낸 첫 등록금이었어요. 납부 확인증을 받아들고 나오는 아진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3월 대학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아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일을 시작했어요. 홀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방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진아, 오늘 입학식인데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인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시간 충분해요. 그래도 새벽 장사 끝나고 가면 돼요. 저 괜찮아요. 아지는 능숙하게 해장국 그릇을 나르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1년 넘게 일하면서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아침 9시 장사가 끝났습니다. 아지는 직원 휴게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해장국집 유니폼을 벗고 깨끗한 흰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두 분이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사주신 예쁜 아이보리색 코트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대학생 같았습니다. 아지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어요. 잘하자, 김아진. 학교에 도착하니 신입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부모님과 함께 온 것 같았어요. 아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가게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입학식이 끝나고 아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도와야 했어요. 입학식 어땠어? 상철이 물었습니다. 아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제가 정말 대학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상철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진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 4시 기상, 5시부터 장사 시작, 9시에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오후 3시에 다시 가게로 돌아와 저녁 장사 준비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단골 손님 한 명이 아진을 알아봤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였어요. 아가씨, 대학생 됐다며?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야? 힘들겠다. 괜찮아요. 재밌어요. 아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매일이 감사했어요. 학교 친구들은 아진이 새벽부터 일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 때가 있었지만 아진은 최선을 다했어요. 과제도 밤늦게까지 해서 제출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과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진아, 너 항상 바빠 보여. 무슨 일 해? 응, 집안 식당 일 도와. 아, 그래서 힘들겠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휴식을 즐길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아지는 방학 내내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아진아, 넌 방학 때 뭐 해? 일해야지. 다음 학기 등록금 모아야 돼. 힘들겠다. 조금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우리 부모님이랑 있으니까. 친구가 아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방학 내내 아진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있었어요. 손님이 많은 날은 더 바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너처럼 컸으면 좋겠다. 효녀네, 효녀야. 그 말을 듣고 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닦았어요. 상철이 다가가 인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우리 딸 자랑스럽잖아. 그래서 우는 거야. 너무 기특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진이 모은 돈이 충분했어요. 방학 내내 일해서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등록금 냈어요. 그래, 수고했어. 다음 학기도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다가왔어요. 아진은 시험 기간에도 새벽 일을 했습니다. 일 끝나고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했어요. 밤늦게 가게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잠들 때도 많았어요. 인숙이 걱정했습니다. 아진아, 시험 기간엔 일 안 해도 돼. 공부에만 집중해. 괜찮아요,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몸이 중요하잖아.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성적이 나왔어요. 아지는 전 과목 B+를 받았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가게로 뛰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성적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전부 B+요. 상철과 인숙이 박수를 쳤습니다. 인숙이 아진을 꼭 안았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상철이 물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경영학 시간에 재무제표 분석 배웠어요. 재무제표? 그게 뭔데? 회사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가게도 그런 거 할 수 있어? 당연하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족의 평범한 저녁 대화였습니다. 아지는 이런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아진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하지만 아진의 새벽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진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해장국집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 티셔츠에 검은 앞치마였어요. 주방으로 나가니 상철이 벌써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오늘 날씨 춥다던데 조심해라. 네. 아지는 능숙하게 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2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5시 30분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터로 가기 전 해장국 한 그릇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해장국 하나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아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을 받아 손님 앞에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가씨, 대학교 몇 학년이야 이제? 60대 단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3학년이에요. 대단하네. 학교 다니면서 여기서 계속 일하는 거야? 네, 새벽에만 일하고 학교 가요. 기특해.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렇게 성실한 애 드물어. 할아버지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아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50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딸 잘 키우셨어요. 저렇게 착한 애가 어디 있어요. 인숙이 주방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뭐요? 얘가 알아서 잘하는 거죠. 아니에요, 엄마. 엄마랑 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셨죠. 아진이 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른 단골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네. 요즘 우리 딸은 용돈 달라는 소리만 해. 그 말에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인숙의 눈시울은 더 붉어졌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철이 인숙 곁으로 가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또 울어. 좋은 일에 왜 그래? 그래서 우는 거야. 우리 아진이가 너무 기특해서.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어. 그래. 우리 복이지. 두 사람은 주방 문틈으로 아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진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9시가 됐습니다. 새벽 장사가 끝났어요. 손님들이 하나 둘씩 나가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갈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침은 먹고 가. 학교 가서 먹을게요. 아지는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섰어요. 앞치마를 풀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휴게실 구석에는 학교 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소중한 가방이었어요. 아지는 유니폼을 벗고 가방에서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흰 티셔츠와 청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벼운 화장을 했어요. 거울을 보니 대학생 같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나오니 인숙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점심 챙겨가. 학교 밥 비싸잖아. 엄마, 매일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가 어째? 딸밥 챙기는 게 엄마 낙인데. 아지는 도시락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인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래. 학교 잘 다녀와. 가게 문을 나서는 아진을 상철과 인숙이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여보, 우리 진짜 복 받았어. 그래. 아진이가 온 날부터 우리 인생도 달라졌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아진은 오후 3시에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도와야 했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어? 수업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마케팅 수업에서 발표했는데 교수님이 잘했대요. 역시 우리 딸. 똑똑해. 상철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지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저녁 6시, 저녁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손님들로 가게가 꽉 찼어요. 아지는 쉴 틈 없이 해장국을 날랐습니다. 여기 해장국 둘이요. 네, 잠시만요.
손님들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바쁘지만 즐거웠어요. 저녁 9시 장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아지는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상철은 주방을 청소하고 인숙은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상철이 아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셋이 함께 뒷정리를 마쳤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밥 먹자. 인숙이 식탁에 반찬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깻잎 나물이 올라왔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상철이 밥을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조별 과제인데 제가 조장을 맡았어요. 그래.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재밌어요. 우리 딸 리더십도 있네. 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진도 따라 웃었어요.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게 이야기, 학교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아진이 그릇을 닦으면 인숙이 헹구고 상철이 닦아서 정리했어요. 2년 동안 익숙해진 루틴이었습니다. 아진아, 피곤하면 먼저 들어가서 자.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10시쯤 아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내일 수업 준비를 했어요. 교과서를 펴고 노트에 정리하며 공부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피곤했어요. 책상 옆 벽을 보니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아지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가족이구나. 작게 속삭였습니다. 몇 년 전 거리에서 굶주리며 떨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방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사진 속 인숙과 상철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두 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지는 사진에 대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공부를 계속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해장국을 나르고 학교에 가고 다시 일하는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아지는 이 삶이 좋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지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가게는 평소보다 더 붐볐어요.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해장국 셋이요. 네, 금방 가요. 아지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방과 홀을 오가며 그릇을 나르고 빈자리를 치우고 계산을 받았어요. 상철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인숙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특히 바쁘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인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말엔 늘 이래요. 고맙죠 뭐. 딸이 도와주니까 좋겠어요. 저렇게 부지런한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제가 복이 많아요. 10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진은 빈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철은 주방에서 나와 의자에 앉았어요. 인숙도 카운터에 기대섰습니다. 오늘 정말 바빴네. 상철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손님이 끊이질 않더라. 인숙도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진이 물 3잔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어요. 엄마, 아버지, 물 드세요. 그래, 고맙다. 3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이었어요.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지는 물을 마시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테이블들, 벽에 붙은 메뉴판, 주방에서 풍기는 해장국 냄새, 모든 게 익숙하고 따뜻했어요. 엄마, 아버지. 아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과 인숙이 아진을 바라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인데? 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해장국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그 말에 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상철도 가만히 아진을 바라봤어요. 그때 정말로 거리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 집 불빛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제가 가게 앞에서 서성일 때 엄마가 나오셔서 물어봐 주셨잖아요. 그때 밥 달라고 했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낸 순간이었어요. 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숙도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아무 말 없이 해장국을 주셨을 때 저는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목욕탕에 데려가서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인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감사해요. 처음 일당 주실 때 제가 번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돈을 함부로 맡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상철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입양하자고 하셨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엄마 아버지가 진짜 가족이 돼주셨잖아요. 아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인숙이 일어나 아진 곁으로 가서 등을 토닥였어요. 대학 가라고 하셨을 때도 학비 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도 매일 도시락 싸주실 때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저를 걱정해 주실 때도 모든 순간이 감사했어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진아,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 네. 우리도 평생 아이가 없어서 외로웠어. 이 가게 하면서 돈은 벌었지만 뭔가 허전했지. 그런데 내가 왔잖니. 내가 온 다음부터는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됐어.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나서 일하는 모습 보면 딸이 있다는 게 실감났어. 인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내가 있어서 진짜 부모가 됐어. 내 밥 챙기고 학교 잘 다니는지 걱정하고 성적 나오면 같이 기뻐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한테는 꿈 같았어. 3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게 안은 조용했지만 3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진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수란해 볼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그래, 할 수 있겠어? 네.
이제 배웠으니까요. 아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란을 꺼내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계란을 풀어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하얀 계란이 물 위에서 예쁘게 익어갔어요. 잘하네, 우리 딸. 인숙이 주방 문 앞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아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수란이 완성됐습니다. 아진은 그릇 3개를 준비해서 해장국을 담았어요. 따끈한 국물에 콩나물을 수북이 올리고 그 위에 수란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드세요. 아진이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테이블에 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이 놓였습니다. 우리 딸이 만든 거니까 맛있겠다. 상철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해장국을 떠먹었어요. 맛있다. 정말요? 응. 이제 너도 해장국 끓일 수 있겠네. 아버지 닮았으면 당연한 일이죠. 세 사람은 웃으며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채웠어요. 그날 새벽 아진이 처음 받았던 해장국 한 그릇처럼 오늘의 해장국도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을 환하게 비쳤어요. 유리창에는 해장국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해장국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습니다. 콩나물 삶는 냄새, 국물 끓는 냄새, 밥 짓는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냄새 속에서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 그릇의 해장국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두 사람에게 진짜 가족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낸 시간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장사 준비할까? 상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래, 다 같이 또 해보자. 세 사람은 다시 일어나 각자 자리로 갔습니다. 상철은 주방으로, 인숙은 반찬 준비로, 아지는 홀 정리로. 익숙한 움직임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의 밝은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장국집의 하루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처럼, 포근한 가족처럼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그날 새벽에 해장국 한 그릇이 만든 기적은 오늘도 이 작은 가게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힘든 위기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사람, 그리고 서로의 가족이 되어준 고마운 사람들. 이처럼 우리 곁에는 힘듦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위로가 되어주는 인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함께 해주신 고운님들의 곁에는 늘 위로가 되어주는 인연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울목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